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한국의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유영하 초빙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개헌 문제 얘기했었는데요. 한 말씀씩만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순서로. 자, 개헌 문제 이제 국회로 공개 넘어왔는데 국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국회에 꼭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한 말씀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추천한다, 동의한다, 지명한다. 이것은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네. 이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네.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갖느냐.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자꾸만 추천한다, 지명한다, 동의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질없는 짓이다. 예.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탕을 두고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나라도 다 유럽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박상민 교수께서. 저는 먼저 지금은 개헌의 적기이고 개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네. 상당히 잘 만들어낸 겁니다. 몇 가지 부분은 논쟁할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선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개헌안을 잘 좀 정리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당,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넘어왔으니까 네.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라. 네. 어떻게 양보하느냐. 네. 개헌의 시기 6월 13일 고집하지 마시라. 너무 촉박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개헌한 내용이 처음 본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네네네. 공청회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야당이 동의한 대로 가라. 그건 야당이 따라라. 네. 그다음 나머지 뭐 토지 공개님이라든지 뭐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거는 사회적인 좀 더 공론을 갖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말까지 최소한 네. 12월 말까지는 국회를 만들어내자. 네. 합의를 보겠다. 네. 정도 말하면 저는 개헌 동력이 살아나고 이거는 여야가 공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12월 말에 이런 게 있어요.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50%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바의 그 경험을 보면 그 과정을 보았을 때 정치적 결단만 남은 거예요. 권력 분산 구조에 대한 그 결단만 남은 것이지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에요. 각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 함께 포함해서 그 결단만 포함하면 충분히 지방선거 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한테도 불리하지가 않아요, 결코. 왜냐하면 국민투표하게 되면 중도 보수층들이 나와요. 네. 지금 한국당은 보수층한테는 외면당해 있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때. 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당한테 절대로 불리한 국면이 아니다, 동시투표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좀 잘 좀 들으시고 어쨌든 국회에서 이번에 개헌이 꼭 좀 되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개헌 문제는 뭐 또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쯤 하고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바른미래당 오늘도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인재 영입 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손학규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영입 추진 계획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교수께서 먼저. 우선 이제 인재 영입을 할 때 당초에 바른미래당의 방향이 뭐냐면은 특정 계층, 특정 연령층만 한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차선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네. 청년층도 하고 또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층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가 큰 방향이. 얼마 전에는 왜 젊은 층과 관련해서 기초의원들 대거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당의 원로급 인사들도 함께 영입을 해서 당의 천천히 안정감을 찾아라는 취지에 네. 뭐 제가 볼 때에는 좀 박수를 칠 만한 인재가 많지가 않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재 영입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만은 뭐 제가 인재 영입에 전역하냐는 바가 없고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자로서 볼 때도 네. 인재 영입의 이 어떤 급이 네. 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좀 상당히 당연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정치권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면 과거 인물이고 그렇죠.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참신하다 싶으면 뭐 그런 사람 뭐 인지도가 너무, 그렇죠. 너무 없고 누구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오늘 인재 영입을 발표한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물론 DJ 때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났습니다는 그 종편의 사회를 보면서 실제로 앵커를 보면서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네. 실제로. 이건 장성민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전남 고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통합 과정에 있어서 호남의 지지를 싹 빼먹었는데 바른미래당.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영입한다. 근데 그건 잠깐만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네. 안철수가 중도 하차할 것이다. 네. 안철수 정치 끝난다. 네. 2017년 2월 서울대 CEO 정책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회의 하기 전에 북한에 보고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가 장성민 전 의원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장성민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를 들면은 인재라고 영입했단 말이죠. 무슨 국제문제 전문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출발한 당인데 정말 중도를 포함해서 중도 좌파 우파를 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스크린해서 물론 장동민 씨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영입했을 때 과연 인재위원장인 안철수 씨는 무슨 스크린을 했느냐 도대체. 오늘도 기자회견 하는데 나중에 언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으니까 그 지도부들이 다 그냥 갔다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는 거야. 장성민 씨하고 같이. 근데 난 참 행보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예. 박 교수께서 뭔가 반론이 있으신 건가요? 우선 저도 이제 장성민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방송 때 이제 가끔 한두 번 우리 했었던 그런 경험 외에는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방금 들어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의 북한군 그거는 완전히 오도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팩트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그런 논쟁이 있다는 점을 좀 하고 좀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 해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전혀 아니다라고 잘못 알려집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물론 지금 바른미래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인재 영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더라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의 전 정체성이 자꾸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영입하는 거 아니냐?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중도인지, 중도 좌파인지, 중도 우파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보수인지 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은 사실상 상당히 신선했고 우리 사회에 아주 새로운 그 담론을 던졌던 인물인데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물론 인재 영입 하나 갖고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행보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글쎄, 하여튼 결국 좋은 인물들이 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지율이 낮고 또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그다지 비전이 안 보인다.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이 분위기가 좋고요. 그러니까요. 또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면은 너도 나도 서로 진짜 인재들이 강호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인재영입 위원장인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당대에서도 내부에 어떻게 돼서 장성민 전 위원장을 인재영입했는지 그 프로세스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낮은 당 지지도 인재 영입 얘기하면 또 자유한국당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홍정욱, 오세훈, 이석연 갔다가 이제 또 김병준까지 갔는데 김병준 전 교수 또 안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얘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김병준 전 교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두루두루 거치다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기분 나빠서라도. 어떻게 보세요, 유영하 교수는? 김병준 교수께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도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분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고 돌아서 이제 김병준 교수한테 가니까 그런 건데 세 가지 부분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구속됐어요. 이 전직 대통령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에요, 실제로. 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있는 정당입니다. 실제로. 네. 현재는. 그러니까 국민혁명이라든가 지금 국민들의 요구와 어떤 바람 이런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은 실제로 보수층들이 우리나라의 보수층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 층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층들의 그 부분에 맞질 않아요, 도대체. 네. 예. 이거 막말 논란에 자꾸 휩쓸리니까 품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나갔을 때 과연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후보자들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면 돈 쓰고 몸 버리고 네. 되는 거 없고. 예. 그렇죠. 이 판단을 이게 서울시장은 간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뭐 군수라든가 구청장, 군수나 구청장 평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하여튼 간에 이 천만 수도 서울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네. 자리인데 잘못하면 망신당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개혁과 제대로 된 임무를 지방선거 전에 빨리 내보여야 된다. 이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는 간단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준 전 교수 얘기하신 게 너무 늦었다 했잖아요. 싫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아니고 그러면 좀 일찍 홍준표 대표가 가서 이렇게 모셨다면 할 수 있었단 뉘앙스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 예. 김병준 교수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네. 사실 그 친노, 이른바 친문과는 결이 다른 상당히 노무현 정부 때도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정책실장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향성은 상당히 중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또 과거 국민의당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있고요. 또 저와 같이 한번 세미나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건대 김병준 교수를 만약에 모시고 온다고 얘기하면 당에서 총력을 쏟아야 되거든요. 네네. 서울시장 후보로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결국은 안 되니까 나냐? 그러니까. 지금 네. 나가서 또 뭐 어떻게 내보고 그냥 총알 맞으라고? 그거 기분 나쁘죠. 그렇게 모시는 게 인재영입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유방이 유명한 제사들을 불러들일 때 뭐 삼고초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 가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네.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판국인데 그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시장에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또 그것도 결론은 내기 전에 또 벌써 말이 새 나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이제 뛰기에는 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뭐 이렇게 뭐 좋은 인재들 많이 있다고 자신하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혹시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나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저 안철수 저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금 거의 뭐 뛰어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그 전 대표 같은 경우 인재영 위원장 같은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통합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문제, 정치력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네. 이미지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좀 다르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당의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독주를 하고 특히 지방선거의 공천권마저도 다 독점하고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나 PK 지역의 홍준표 대표 라인으로 계속해서 공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마침 서울시장 후보가 없단 말이죠. 그건 당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 네. 그러면 중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은 홍 대표는 대표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홍 대표는 안 나가겠죠. 근데 사례는 있어요. 2004년도에
그 한나라당에서 최병렬 대표가 네. 공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어요. 사천을 하고 자기하고 옛날 사람들을 자꾸만 공천하고 그래갖고 탄핵도 있었지만 그래서 최병렬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남원정이라 해서 낭영필 원희룡 네, 정병국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최병렬 대표가 이제 그 대표 권좌에서 내리고 그 당시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총선을 치렀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내부 동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연 이제 한국당이 내부 동력이 그런 게 있느냐. 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떻게 그럼 협상을 하고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예.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후보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수는 없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사람이 다 고사하고 있는데 누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누구는 내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낸다고 얘기하면은요.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됩니다. 그건 뭐 제1야당인데. 그러면 또 더더욱이 서울시장 선거 한 번만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각 구청장이 있잖아요. 네. 광역의원도 있고. 바람을 일으켜야죠. 기호 2번이잖아요. 다. 네. 기호 2번인데 서울시장에 후보 사람이 없어. 네. 그래 2번 찍기다 2번 찍겠습니까?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그럼요. 이거는 뭐는 거의 안 나가. 지역구가 지금 대구인데 네.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이쪽으로. 네. 올라왔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나서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또 내후 외환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또 경찰들하고 또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장제원 대변인의 발언이 좀 강했던 것 같다면서 살짝 좀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좀 심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네. 지금 이 시점엔 누구하고 무슨 얘기로 싸운다는 겁니까? 네. 누구하고요? 대한민국 경찰은 저 어제도 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경찰이 지난해에 자살률이요. 근래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징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근래 가장 높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선에서 있는 경찰들은 정말 밤새 네. 휴식도 제대로 못하고 쉬고 있는데 이런 경찰들을 네. 미친 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좀 심한 거죠.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경찰도 화가 났는데 네. 또 이런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못하면 저는 김승태 원내대표라도 네. 과감하게 사과하고 빨리 국민 벗어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뭐 이용화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손익 계산을 좀 해 주시면? 아니 뭐 완전히 뭐 마이너스. 경찰도 다 유권자들이고 그럼요. 15만 경찰의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동네에서 옛날 그 경찰이 아니라고요. 네. 여론도 상당히 좌우해요. 네. 요즘에는. 네. 저도 동네 경찰 친구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네. 예. 고생들하고 파출소 근무하면서. 네. 예. 근데 그거를 물론 지금 김기현 시장 관련된 비리가 한 3가지가 지금 그 울산 경찰서에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동생 문제, 비서실장 문제, 본인의 국회의원 때.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영장도 경찰이 한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발부한 건데. 예. 마이너스 100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하여튼 복잡한 상황들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한국외대 미네바 교양대학 유용화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노동일이었습니다.